저는 평생 나무만 깎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착하고 헌신적인 모습 뒤에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그것도 30년 동안 잠가뒀던 제 작업실에서 말입니다. 저는 박성진입니다. 올해 62살, 경북 안동 근교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낡은 공방이 제 유일한 친구였죠. 새벽 5시, 톱밥 냄새를 맡으며 일어납니다. 보일러를 켜고 묵직한 가마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며느리 김민서가 차려줍니다. 사립도서관에서 희귀 자료를 복원하는 일을 하는 아이인데 손재주가 좋고 마음 씀씀이가 어지간한 딸보다 낫죠. 아버님, 아침 진지 드세요. 국이 좀 식었을까 봐요. 밥상을 차리는 민서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죠. 아들 준호는 아직 집에 없습니다. 수도권 큰 병원역과 레지던트라 며칠에 한 번 집에 오기도 힘듭니다. 준호는 언제 온다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도 수술이 늦어서 오늘 새벽에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갔어요. 아버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짠합니다. 저 무심한 자식놈은 자기 아내가 뭘 하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죠. 결혼 7년 차인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짠하게 살지 말라고 해라. 너도 쉬어야지.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민서는 늘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착한 게 병이죠. 주말입니다. 저는 공방 마당에서 커다란 느티나무 토막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깎아낼 부분과 살려둘 부분을 가늠했죠. 나무에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오후 2시 30분쯤이었을까요? 어김없이 며느리 민서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쓰는 공방 옆에 붙어있는 낡은 작업실입니다. 그 방은 30년 전에 제가 직접 잠가버린 공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든 해전 그네 의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어린 준호가 뛰어놀다 그 의자 때문에 아내가 크게 다쳤죠. 나무를 다루는 저를 원망하던 아내를 위해 그 이후로 저는 그 방을 폐쇄하고 열쇠를 숨겼습니다. 아내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저는 2층 작업실 문을 흘긋 올려봤습니다. 그곳은 낡은 자물쇠가 녹슬어 붙어있는 채로 3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철커덩.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소리였죠. 그리고 곧 작은 톱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짧고 신경질적인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일주일 전부터 주말마다, 그것도 아들 준호가 없는 낮 시간에 꼭 그 방에 올라갔습니다. 길게는 3시간씩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옷까지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시간에, 그리고 들리는 톱소리.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 나는 톱밥 냄새와는 달랐죠. 락카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서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며칠 전에 2층 방에 올라가던데 뭐 중요한 거라도 찾았니? 민서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 아버님. 네, 그냥. 준호 씨 어릴 적 앨범이랑 사진 같은 거 정리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먼지가 많더라고. 민서는 애써 환하게 웃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앨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방에는 앨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나무를 다루는 작업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앨범 정리하는데 굳이 문을 잠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조심해라. 그 방은 낡아서 먼지가 많단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유심의 씨앗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고분고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시선을 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후 몰래 2층 작업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은 문이었지만 문틈에는 작은 톱밥과 함께 누런색 고제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공방에는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건 새로 사온 나무가 분명했죠. 그리고 문득 며느리의 직업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희귀 자료를 복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 복원 작업은 돈이 많이 듭니다. 비싼 재료와 약품을 사용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혹시 민서가 이 낡은 공방을 이용해서 다른 곳의 비싼 기술을 몰래 빼돌리려는 건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서는 착하지만 저희 가족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 짠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집안을 이용하려 드는 건 아닌지.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방이 며느리의 수상한 움직임으로 인해 불길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하는 목공방에 며느리는 대체 어떤 비밀을 심고 있는 걸까요? 의심은 곰팡이처럼 피어납니다. 저는 며느리 민서를 더 이상 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며느리의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목공방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유난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도 며칠 전부터 계단 구석에 묻어있는 미세한 가루를 발견하고 있었죠. 그것은 평소 제가 쓰는 소나무나 참나무 톱밥이 아니었습니다. 색깔이 진하고 입자가 굵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고가구에서나 볼 수 있는 흑단이나 느티나무 고제 부스러기 같았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돌아와 제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부스러기가 나올 만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민서는 분명 아주 비싸거나 희귀한 재료를 외부에서 가져와 몰래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행동도 수상쩍었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기 이를 데 없던 아이였죠.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가 외출하고 돌아온 후 현관 앞에 놓인 종이 가방을 봤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어디서 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복원 작업에 필요한 약품이 좀 비싸서요. 이 지역에서는 안 팔길래 대구 나간 김에 사왔어요. 가방 안을 얼핏 보니 플라스틱 통에 담긴 투명한 액체와 희끄무레한 파우더가 보였습니다. 복원용 접착제나 특수 경화제 같았는데 가격표를 보니 12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월급으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비싼 재료를 쓰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남편도 시아버지인 저에게도 숨기고 굳이 폐쇄된 작업실에서 몰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왜 당당하게 제 공방을 쓰지 않는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이번에도 토요일 새벽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병원으로 돌아갔죠. 저는 며느리가 2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서는 2시 30분이 되자 조용히 문을 열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둔탁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모자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 후 며느리 민서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소 도서관에 갈 때처럼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서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아버님, 바람 쐬러 나가세요? 저는 잠깐 시장 좀 다녀오려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먼저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간 후 길을 돌아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열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두면 저희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이었죠. 저는 은행 건너편에 자전거를 세우고 숨어 지켜봤습니다. 민서는 ATM이 아닌 창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5분쯤 후 며느리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가 제법 두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갈 때 저는 재빨리 은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서가 이용했던 창구로 갔습니다. 혹시 아까 저기 계시던 김민서 씨가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아십니까? 은행원은 개인정보라며 대답을 거부했지만 저는 낡은 공방명함과 함께 사정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겨서요. 부탁드립니다. 잠시 망설이던 은행원은 결국 굳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김민서 고객님께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50만 원.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서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꼬박꼬박 현금으로 뽑아간다는 건 추적이 불가능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돈을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일, 이 지역에서 흔치 않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설마 사채 아니면 기술거래.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목공방 친구인 김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속사정을 모르는 척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넌지시 조언을 구했죠. 김영감, 자네 생각은 어떻소? 만약 누가 비싼 나무 재료를 몰래 사다가 자기 공방도 아닌데 남의 폐쇄된 작업실에서 몰래 뭘 깎고 있다면, 게다가 현금까지 꼬박꼬박 인출하고 있고. 김영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 그거 심상치 않은 일일세. 첫째, 기술 유출일 수 있어. 자네 공방에서만 다루는 특수 기술을 몰래 익혀서 예부의 큰 업체나 보건회사에 빼돌리는 걸 수도 있네. 그 현금이 바로 성금이나 입마금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지. 뭔데?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공방 담보로 사채를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며느리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고 자네 집안의 명의를 몰래 이용하려고 사전에 작업하는 거지. 현금은 당연히 추적이 안 되게 쓰고 있을 테고. 김영감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민서는 제 아들 준호가 집에 없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미안해서 30년 동안 잠가둔 그 방, 그 상처의 공간에서 며느리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착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민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방 문을 걸어 잠그고 공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말에 서울 말고 부산 병원에 내려가야 해서요. 4일 정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봤습니다. 4일. 저에게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그 비밀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쇄된 작업실의 진실을 반드시 제 손으로 열어봐야겠다고. 아들 준호가 병원으로 떠난 날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의 출장은 4일간. 제게는 며느리의 비밀을 캐낼 4일, 며느리에게는 그 비밀을 완성할 4일이었죠. 저는 며느리 민서를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제가 먼저 죄책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저 역시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통 입맛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다. 환절기라 그냥 좀 피곤하구나. 민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그녀 역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민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제 눈은 계속 며느리 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자물쇠를 훔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10분.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 민서가 잠옷바람으로 2층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2시에 왜 굳이 폐쇄된 작업실로 가는 걸까요?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민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나무 재료 같아 보이는 낡고 검은 토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부엌칼이 아닌 폭이 넓고 날카로운 커터 칼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칼이 복도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칼. 왜 칼을 들고 가는 거지? 작업을 하려고. 아니면 무슨 증거를 없애려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김영감이 말했던 사채나 조직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그 방에서 무언가를 위협하거나 제거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서는 2층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 후 작업실 안에서 아주 작게 나무를 깎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금만 더. 민서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2층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파탄 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민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둑처럼 민서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죠. 일은 평생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침범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늘 열쇠를 숨긴다고 의심했던 베개 밑을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장, 온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작업실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몸에 지니고 자는 건가?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락방 열쇠와 똑같이 생긴 구리로 된 낡은 열쇠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조심하던 아이가 얘 열쇠를 그냥 뒀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에 와 닿았죠. 그때 며느리 민서의 팔이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손등에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반창고 밑으로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듯한 붉은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상처. 작업을 하다 다친 건가? 아니면 무슨 폭력에 시달리는 건가? 저는 열쇠를 쥐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공포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2층 작업실 문 앞에 섰습니다. 희미하게 나무를 깎는 소리와 함께 사포로 문지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느리의 힘없는 한숨. 저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커덕. 30년 만에 아내의 상처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업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작업실 안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불륜의 아지트도 불법 거래의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고 굵은 나무 토막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 민서가 한밤중에 들고 올라갔던 커터 칼과 끌, 사포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는 낡은 천이 덮인 커다란 물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수상한 행동은 이 천 뒤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저는 두려움을 이기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덮은 낡은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전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후 부서뜨렸던 해전 근의 의자였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아름다운 느티나무 근의 의자였습니다. 제 첫 작품이자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물건이었죠. 이게 왜 여기서 복원되고 있는 거지? 저는 혼란스러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이 의자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제가 30년 전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부숴버렸던 해전 근의 의자였습니다. 천이 거치자 의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팔걸이는 매끄럽게 복원되어 있었고 해전축은 새로 만든 것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비싼 고제와 보건약품은 모두 이 의자를 위해 쓰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신혼 초 아내에게 몰래 새겨주었던 작은 SJ 순자 이니셜이 복원된 나무 위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하고 경계했던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사실 저를 향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업실 안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며느리가 작성한 듯한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환갑, 유이자 복원 완료 목표, 고제 구매 완료, 현금 50만 원 지급, 추적되면 준호 씨가 알게 됨, 깜짝 선물이어야 함. 특수 경화제 주문, 회전축 분리 작업 중 손등 열상, 준호 씨가 보면 안 됨, 흉터가 남을 수도. 옛날 기법 복원 어려움.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아버님께는 가장 아픈 추억의 물건이니 비밀 유지. 읽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현금 50만 원 인출, 고가의 재료 구매, 폐쇄된 작업실 출입, 그리고 저를 피했던 모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고아라 가족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바쁜 남편에게는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시아버지인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님을 위해 이 의자를 복원해야 해. 아버님에게는 이 의자가 가장 큰 한이자 사랑일 거야. 그녀는 제가 30년 동안 외면했던 그 의자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저는 다시 며느리의 상처 입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커터 칼을 들고 올라가던 모습. 그것은 작업 중 다치는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혹시나 알고 잔소리하거나 제가 놀랄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제가 오해했던 모든 수상한 행동이 사실은 깊은 효심과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며느리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는 것도 잊은 채였죠. 민서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잠든 며느리의 상처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물 방울이 며느리의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민서가 잠에서 깬 듯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죠. 민서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작업실 열쇠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민서는 벌떡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민서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봤다. 작업실에서.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고 생각했겠죠. 죄송해요, 아버님. 아버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 줄 알았지만 제가 이 의자를 꼭 복원해 드리고 싶어서요. 아버님 환갑 선물로 30년 전에 부서진 그 의자를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재료를 사고 혼자 몰래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른 평생 저는 아들 준호에게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이나 헌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제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너를 의심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사채를 썼을까? 기술을 빼돌렸을까? 3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유이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진심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비밀을 지키려 했던 헌신의 무게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민서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진정한 가족의 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작업실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2층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는 나란히 서서 복원된 그네 유이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유이자, 내가 젊었을 때 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실수로 해전축을 너무 예민하게 만들었단다. 30년 전 어린 준호가 뛰어놀다 의자가 갑자기 세게 회전했고 그 옆에 서 있던 순자가 다쳤어. 팔이 부러지고 그 충격으로 몸도 많이 약해졌지.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순자는 이 의자를 볼 때마다 자기 상처가 떠오른다고 했단다. 그래서 나는 홧김에 의자를 부수고 이 방을 영원히 잠가버렸지. 나는 나무 장인이라면서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어. 민서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뵀을 때 어머님은 늘 아버님의 솜씨를 자랑하셨어요. 아버님 손은 마법의 손이라고. 저는 어머님의 그 자랑스러움을 다시 아버님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보고 나면 아버님 마음속에 그 한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현금을 인출하고 밤새 작업하며 손을 다친 모든 헌신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너는 나에게 잃어버린 아내의 사랑을 그리고 가족의 정을 다시 찾아줬구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작업실에서 의자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희귀 자료를 다루는 경험이 낡은 나무를 다루는 복원 기술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니스치를 마무리하자 30년 동안 죽어있던 그네 의자가 마침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살아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오후 늦게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오늘 밤 기차로 집에 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완성된 의자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옛날에는 공방 마당 한쪽에 이 의자가 있었죠. 해가 질 무렵 준호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놓인 그네 의자를 보고는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의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어렴풋이 이 의자에 얽힌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어머니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너희 어머니의 상처를 닦아준단다. 이리 와서 앉아보렴.
민서는 조용히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민서도 그 옆에 앉았죠. 저는 천천히 의자를 밀었습니다. 비걱, 스르륵. 30년 만에 다시 움직이는 해전 그네 의자의 소리는 낡은 공방의 평화와 용서의 울림을 전파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붉은 물이 고였죠. 엄마. 준호는 나지막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민서에게 더 다정했고, 민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 공방 일에 전념하고 싶어요. 복원 기술도 좋지만 아버님께 정통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님의 기술은 사라져선 안 될 귀한 장인 정신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공방이 제 진짜 집인 것 같아요. 어머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요. 준호는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아빠, 민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술의 계승자가 저를 배신하리라 의심했던 며느리였다니. 아이러니했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은 없었습니다. 이후 민서는 제 공방의 새로운 도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만지며 행복해했고 저와 함께 공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폐쇄되었던 2층 작업실은 이제 저희 둘만의 복원 및 창작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잠글 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평안함이 가득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의 결합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3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네 의자처럼 우리 가족도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순자야, 내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 착하고 귀한 며느리였구나.